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초인종 앞에서 움찔했어요. 손에는 아들 민석이가 좋아하는 김치와 반찬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죠. 남해까지 3시간을 달려왔는데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 민석이 목소리였어요. 어릴 적 사고로 언어 처리 장애가 있어 말이 느린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쾅! 무언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손가락이 저절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한 번 더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 아버님이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사위 정연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왼쪽 뺨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오른쪽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민석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치통이 굴러 카페 뒤에 멈췄습니다. 아, 저기! 아버님, 민석이가 또 실수를 해서요. 제가 좀 감정이 격해져서. 정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단련해온 자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민석아. 제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경호처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통령 바로 옆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못 치웠어요. 민석이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느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손까지 떨고 있었어요. 3년 전 은퇴하고 민석이를 장인에게 맡긴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괜찮아. 다 치우지 않아도 돼. 일어나자.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연수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민석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아버님 오셨는데 빨리 일어나지! 평소에도 이렇게 느려 터져서 문제라니까요! 하!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못으로 박히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민석이의 눈은 계속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나와서 미안해요. 아버지,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워낸 아들은 늘 씩씩했습니다. 말이 느려도 행동이 느려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괜찮아. 민석아, 우리 잠시 밖에 나가볼까? 민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수가 앞을 막아섰어요. 아이고! 아버님! 그냥 잠깐 혼낸 거예요. 요즘 민석이가 일도 안 하고 계속 실수만 해서 답답해서. 어차피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시죠. 정연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웃고 있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계속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웅크려든 어깨를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해준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다던 정연수의 말만 믿고
민석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대통령 경호 중 테러 위협이 있었을 때처럼 차분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정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별거 아닌데 카페 매출 정산을 또 틀렸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님들한테 실수도 많이 하고 정현수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민석이 팔을 살짝 걷어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보라색 멍이 선명했어요. 누군가가 세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멍 자국이었습니다. 민서가 잠시 밖에 나가 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의 손을 잡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현수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말을 멈췄어요. 30년간 위험 임무를 식별하고 제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민석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목을 타고 넘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민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민서가. 넌 그저 내 속도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눈물에 젖은 민석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뺨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걸까? 남해에 내려온 지 겨우 6개월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여기 있지 않아도 돼. 민석이의 짐을 챙기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석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장부책 가져가야 해요. 통장도. 민석이의 떨리는 목소리. 이게 단순한 학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간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훈련을 받은 눈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짐 챙기고 장부와 통장도 가져오자. 민석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현수는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고 우리를 보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아버님, 민석이가 좀 예민해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정현수를 무시하고 민석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놀랍도록 단출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책장에는 민석이가 좋아하던 책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많이 없어요. 민석이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담았어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공책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거 장부예요. 제가 매일 기록했어요. 공책을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눈은 숫자를 재빨리 훑었습니다. 매출과 지출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현수가 말했던 적자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3년간 은행 잔고를 써놓은 페이지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금액이 눈에 띄었어요. 이젠 갈 수 있을까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현수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아버님,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민석이는 좀 더 정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현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시선은 민석이가 들고 있는 공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아니, 이제 민석이와 함께 돌아가려고 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는 카페 일도 있고 저희가 잘 돌보고 있는데. 정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현수의 아내인 제 딸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민서가, 짐은 왜 싸고 있어? 수진이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정연수와는 달리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나 아버지랑 가려고.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얼굴에 왜 멍이 들었어? 수진이가 민석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연수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냥 넘어졌대. 괜찮아. 아버님이 갑자기 민석이를 데려가신대.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민석이의 뺨에 든 멍과 손목의 상처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오빠가 이런 적 전에도 있었어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도 모든 상황을 몰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연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민석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일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라니까. 아버님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연수의 목소리는 큰데 비해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민석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넘어져서 그런 거야? 민석이는 잠시 수진이의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바닥을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넌 항상 실수만 하잖아. 정연수가 갑자기 민석이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민석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정연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30년간 경호 훈련을 받은 소나기의 힘이었어요. 정연수가 놀라서 민석이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손 너무 세게 잡으셨어요. 집을 나온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정연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석이의 짐과 장부, 통장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리며 민석이를 안아주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몰랐어. 수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을까요? 정연수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민석이 본인을 위한 훈육이었다고요. 민석이가 계속 실수를 해서. 그 말을 끝으로 차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정연수의 얼굴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민석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까지 흐르는데도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이제 다 지나갔어. 아버지가 있잖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조금만 더 민석이에게 전화를 자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한참을 울던 민석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민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넌 바보가 아니야. 세상에 바보는 단 한 명도 없어. 그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민석이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멍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석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그 사고 이후로 내가 말을 느리게 하게 됐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야. 민석이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가족 모두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민석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말이 느려지고
인지 처리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상이 아니야라는 말을 남기고 그때부터 우리 둘이서 살아왔잖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권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 넌 그저 조금 느릴 뿐 충분히 배울 수 있었으니까. 민석이는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느리고 생각도 느렸지만 한번 배운 것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남들이 3번 설명해야 하는 일을 10번 설명해야 했지만 일단 익히면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내가 손님들한테 실수한다고 혼냈어요. 하지만 나는 실수 안 했어요. 그냥 느릴 뿐이에요. 민석이의 떨리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정확하고 꼼꼼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했어요. 알아. 민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버지가 잘 알잖아.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민석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경비원이 아니었죠? 그 말에 잠시 놀랐어요. 민석이에게 제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안전관리 공무원이었다고만 했었죠. 정확히는 경비원이 아니라 경호원이었지만 민석이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버지가 장인어른 손을 잡았을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서웠어요. 역시 민석이는 느리지만 세세한 것까지 관찰하는 아이였어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었어. 사실은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었어.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는 사람이었지.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 30년 넘게 경호처에서 일했어. 마지막 5년은 경호처 차장으로 근무했지. 대통령 경호를 총괄하는 자리였어. 민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싫었거든요. 차장이라는 직함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하고 저와의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내 직업을 알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더구나. 내가 그냥 김태진이 아니라 경호처 차장 김태진이 되었어. 그게 싫었어. 특히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지. 실제로 민석이의 친구들 부모님들이 제 직업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어.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민석이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현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듯 했어요. 내가 가져온 장부, 그리고 통장,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민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느렸지만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현수가 카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민석이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 실제 매출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통장에 넣었다는 것. 처음에는 실수한 거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면 화를 냈어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현수는 민석이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폭력으로 눌렀던 거예요. 다행히 증거를 잘 모아뒀구나. 민서가 정말 잘했어. 민석이의 꼼꼼함이 이번에는 정확한 증거를 남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 매출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 통장 내역, 심지어 정현수가
강제로 쓰게 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의 멍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멍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기도 외곽의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석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숨겨온 물건이 있었어요. 청와대 경호처 배지와 신분증,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보안 수첩.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이군. 오래된 금고에서 꺼낸 청와대 경호처 배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근무 시절 저를 그림자 차장이라고 불렀던 게 생각났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이제 그 그림자가 다시 필요해질 때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금고 안에서 또 하나의 상자를 꺼냈어요. 은퇴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특수 장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형 녹음기, 도청장치,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적힌 수첩까지. 비상 연락망에서 이진호 국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국정원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3번의 벨소리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진호야, 나 태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3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래된 암호였어요. 안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도움이 필요해. 내 아들이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착대도. 짧은 설명만으로도 진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항상 그랬듯이 정보는? 정현수, 40대 중반, 남해에서 카페 운영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생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호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복수할 거야?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하지만 저는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정의를 시현할 거야. 합법적으로. 전화를 끊고 민석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큰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예상대로 정현수는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상생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업체의 지역 책임자였어요. 이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민석이를 깨워 아침을 함께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가, 장인어른이 상생 네트워크라는 말을 한 적 있니? 민석이의 손이 떨렸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말고 다른 일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생. 뭐라고? 네트워크? 네, 그거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돈 많이 번대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었어요. 민석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돈 많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장인어른이 도장 찍으라고 자꾸 종이 주고. 민석이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 6개월간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드나들었어요.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돈 세탁이었어요. 또 기억나는 것 있니? 어떤 사람들이 왔다거나?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들 많이 왔어요. 카페 문 닫고 모임했어요. 저는 다 나르고 설거지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엿들은 대화 몰래 복사해둔 계약서, 그리고 민석이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장부까지. 민석이의 증언은 정연수와 그 일당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심 이후 민석이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낡은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증거될까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민석이의 일상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제 맞았는지, 어떤 서류에 사인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까지. 느리지만 정확한 민석이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빠, 나 좀 꺼내줘요. 민석이가 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남해로 직접 내려가 장인의 카페 주변을 조사했어요. 직업병 같은 건지 경호원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변 CCTV 위치 파악, 비상 탈출로 분석, 카페 내부 구조 파악까지. 카페 건너편 찻집에 앉아 관찰하는 동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카페 문이 닫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분명히 위축된 표정이었고 다른 몇몇은 오만한 표정으로 들어갔어요. 찻집 주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카페 잘 되는 것 같던데요? A 손님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돈은 잘 쓰더라고요. 목요일마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어떤 모임인가요? 뭐? 투자 모임인가? 돈 벌자고 막 뭐라 하던데. 저는 관심 없어서. 다단계 투자 설명회였군요. 피해자가 민석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 수집에 집중했어요. 민석이의 허락을 받아 그가 썼던 집의 도어락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정연수가 자주 밤늦게 귀가했고 낯선 방문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카페 주변 CCTV도 확보했습니다. 방법은 묻지 마세요. 경호처 시절 배운 그레이존 기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법의 테두리는 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상생 네트워크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경제적 약자들. 그들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불법 대출을 끼얹는 수법이었어요. 증거 수집 3일차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연수의 상위 조직원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남해 카페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전체 사업 계획과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그들의 모임에 가서 증거를 코앞에 들이밀고 자백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경호처 시절 배운 신문 기술을 활용하려고요. 민석이에게 계획을 설명했더니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걱정했는데 민석이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민서가. 아버지는 30년 동안 대통령을 지켜왔어. 이 정도는. 목요일 아침 오래된 서랍을 열어 특수 제작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경호처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일반 감지기로는 찾아낼 수 없는 장비였습니다. 양복 안쪽에 장착하고 민석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민서가. 마지막으로 민석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빠, 나 좀 꺼내줘요. 그래, 이제 정말로 꺼내줄 시간이야. 아니, 구해줄 시간이야. 살며시 일기장을 닫고 민석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다려, 민서가.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남해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결심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양복 안에 장착된 녹음기가 가슴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 경호처 배지도 묵직했어요. 3년 만에 다시 꺼낸 배지였습니다. 기차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정연수의 모임이 시작되는 저녁 7시, 모든 참석자가 도착한 후에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진호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오늘은 상생 네트워크의 지역 책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 모임의 실제 목적은 새로운 피해자 포섭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 타깃 리스트라는 것까지 가지고 있다. 조심해.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민석이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선택된 타깃이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며 감정을 다스렸어요. 경우 업무 시절 배운 첫 번째 원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해역에 도착하자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모임 시작까지 2시간. 카페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준비를 마쳤어요. 녹음기 테스트, 증거 서류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까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3년간 텃밭이나 가꾸던 은퇴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청와대 경호처 차장 김태진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등은 똑바로 펴고 눈빛은 날카롭게 그리고 표정은 차갑게. 오랜만이군, 차장님.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가 곧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50분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연수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실적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정확히 7시 마지막 인물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진호가 알려준 상생 네트워크 대표 박진우였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에 올랐군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대통령 경호 때도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나라가 아닌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수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제가 이 시간, 이 장소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회의 중이신가 보네요. 실례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생 네트워크 현수막,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정연수의 표정까지.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연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취약계층 타깃 리스트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눈이 정확히 거기에 꽂힌 것을 정연수도 알아챘는지 얼른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석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2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요. 정연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박진우로 보이는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현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주머니에서 민석이의 통장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여기 민석이가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실제 카페 매출이 월 800만 원 정도인데 통장에는 200만 원만 입금되었네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박진우였어요. 정현수 씨, 이분은 누구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제 처남. 그러니까 아드님이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바보 아들 있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박진우의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어요. 네. 제 아들 민석이 맞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죠. 하지만 숫자에는 상당히 정확한 아이입니다. 매일 장부를 기록했더군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에는 정현수 씨가 민석이를 폭행한 증거, 민석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증거, 그리고 상생 네트워크의 실체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요? 경찰이요?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걱정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때 정현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니, 이건 다 오해예요. 민석이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대출은 카페 운영을 위한 거였어요. 우린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정당한 사업이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요. 그들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불법 대출을 끼얹는 그런 정당한 사업 말입니까? 정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진우가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현수, 이게 다 뭐야? 말해봐. 정현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박진우의 시선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민석이가 워낙 바보 같아서. 그 순간 주머니에서 청와대 경호처 배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색 배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청와대 경호처 차장 김태진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현수는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무슨... 정현수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대통령을 경호했습니다. 위험 인물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바로 그 위험 인물로 보이는군요. 이제 정현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현수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민석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녹음기는 계속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회사 방침이었어요. 취약한 사람들 통장이 필요했거든요. 세금 피하려고. 그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민석이를 폭행한 것,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카페 수익을 빼돌린 것까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박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단련된 반사신경이었죠. 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박 대표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박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위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경호 훈련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놀랍도록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박진우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을 20번 넘게 구한 사람입니다. 박진우의 주머니에서 작은 칼이 떨어졌어요. 발로 밀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진호야, 이제 들어와도 좋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녹음된 자백, 증거 서류,
그리고 불법 무기까지. 경찰이 정연수와 박진우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지금 이별을 보고 있을까? 이제 그의 악몽은 끝났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호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전하네, 차장님.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이제 그냥 태진이야. 나는 이제 그냥 아들이 걱정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야. 남해의 그 밤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공 수업을 시작한 지 1달 만에 벌써 작은 의자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느리지만 꾸준히 그것이 민석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연수와 상생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녹음된 자백, 장부 기록, 그리고 민석이의 증언까지. 검찰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노린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민석이를 찾아왔어요. 죄책감이 컸지만 그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정연수는 그녀에게도 경제적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아버지, 커피 마실래요? 민석이가 작업을 멈추고 현관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예전보다 말이 조금 더 유창해진 것 같았습니다. 심리치료사는 민석이의 말더듬이 일부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안정을 찾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좋지, 민서가. 내가 만든 커피는 항상 맛있으니까. 민석이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사건 이후 그는 카페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을 집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센터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원래는 변호사 사무소를 열 계획이었지만 민석이 사건 이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민석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여기 커피요, 아버지. 민석이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눈 주변에 약간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의 무관심을 반성하게 될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목공 수업은 어때? 재미있니? 민석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재미있어요. 김 선생님이 저보고 손재주가 좋대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행복했어요. 사건 직후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은 책장을 만들 거예요. 아버지, 책꽂이로 써요. 그래, 정말 기대되는걸. 내 책들이 내가 만든 책장에 꽂히게 되다니. 민석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의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정연수의 집에서 구해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민석이에게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그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권익보호센터는 언제 열어요? 책상 위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역시 민석이는 세심한 아이였습니다. 다음 달에 첫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야. 아직 작은 사무실이지만 시작이 반이잖아. 사실 이 권익보호센터는 제가 경호처에서 일했던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취약계층이 사기나 폭력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주는 곳,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민석이의 질문에 잠시 놀랐어요. 그동안 그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이지. 민서가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사가 될 수 있어.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이 있으니까.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의욕찬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장부 정리도 잘해요. 사람들이 사기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의 꼼꼼함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느림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가 들렀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권익보호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도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 중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석이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직 바보예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민서가. 넌 그냥 너무 착해서 세상이 널 못 따라왔을 뿐이야. 민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이미 자러 갔고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일어나 오래된 금고로 향했어요. 금고에서 청와대 경호처 배지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숨겨두었던 이 배지는 제 과거의 일부였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배지의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했던가. 옛날에는 이 배지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거실 선반에 배지를 올려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 배지 한 사람만 지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민석이의 방을 지나치다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일어나 제가 거실 선반에 올려둔 배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잠시 배지를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숨길 것 없어. 난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었고 지금은 내 아버지야. 둘 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지. 민석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권익보호센터는 예정대로 문을 열었고 놀랍게도 첫날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생 네트워크 피해자들, 그리고 비슷한 사기를 당한 다른 취약계층들까지. 민석이는 상담실 옆에 작은 카페를 열어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의 느린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특히 경제적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상담하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이상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숨겨왔던 제 과거, 민석이의 상처, 수진이의 아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거실 선반 위의 경호처 배지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 옆에는 민석이가 만든 작은 나무 액자가 놓여 있어요. 액자 안에는 우리 셋의 사진이 있습니다. 민석이, 수진이, 그리고 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에요. 배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민석이를 진정으로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석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의 느린 말투 속에 담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꿈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보호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젠 이배지 한 사람만 지킵니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손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 채널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사연을 찾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